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S증권방송의 이성래입니다. 자, 1월이 많이 벌써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간다는 느낌이 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나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30살이다 그러면 30, 40이면 40. 이게 인생이 흘러가는 그 속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30대 넘어가게 되면은 인생이 30km 정도의 속도로 이제 느껴지는 거고, 40대 들어가게 되면 40km만큼의 속도로 느껴진다고 그럽니다. 즉,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루하루가 점점 더 빠르게 느껴지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시간을 가는 걸 보니까, 어영부영 벌써 1월 달이 거의 다 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루하루 너무 똑같은 생활을 반복을 하면서, 좀 소중하게 내 시간을 생각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냥 일상적으로 똑같은 패턴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뭔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뭐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약간 시간을 좀 허투루 쓴다는 그런 생각도, 약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좀 시간을 잘 아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벌써 1월달 벌써 다 가니까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2월달, 3월달, 우리 주식시장 잘 임해서 좋은 수익 거두면서, 시간도 좀 소중하게 쓰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증시 깨부수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지수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시장의 지수와 맞물려서, 그러니까 종목들을 살 때, 지수가 올라갈 때 쫓아 사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지수가 협조를 해줘야지, 종목도 훨씬 더 같이 잘 올라가지만, 만약에 지수는 밀리는데 내 종목만 올라간다고 이렇게 타이밍 잡았을 때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지수의 저점을 좀 잡아보고, 그 다음에 지수랑 맞물려서 종목들을 타이밍을 잡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적의 매수 타이밍, 뭐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상승으로 전환될 때 추세 포인트,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저점 라인 때가 낮아지다가 높아지는 이런 포인트에서 돌아서기 시작할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이런 시점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매도 타이밍에 있어서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때, 즉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상승이 이어지다가 그 다음 고점이 낮아지면서 전저점 라인 대가 깨지는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느 시점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 방법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 큰 추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뭐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과연 우리가 이게 고점이다 저점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당시에 우리가 과연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판단하기 힘들어요. 대신에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대응은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깨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종목들 좀 팔고 다시 사는 전략을 우리가 취하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돌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 그럴 때는 일단 매수해 놓고 저점 라인 때 손절 놓고 대응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추세에 전환되는 이런 시점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둘러보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지 지금 자리에서 가장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우리가 잡아내서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죠. 유럽 과연 주도주로 부각이 될 것인가. 최근 우리가 시장에서 본다면 중국 시장이 아주 강했죠. 그죠? 중국 시장이 아주 강하게 최근에 올랐습니다. 유럽 되게 애매하게 막 이렇게 있을 때 중국 시장 강하게 올라왔고, 그 전에는 미국이 아주 강하게 올라왔죠. 그죠? 미국이 아주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경제 지표들도 좋게 나오고, 최근 들어서는 중국까지도 지수가 많이 올라왔죠. 딱히 부양책을 뭐 이제 아주 강력하게 내놓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씩 금리 인하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후강통 제도를 통해서, 외국인 자금도 좀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뭔가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최근에 일본도 말할 필요가 없죠. 일본도 양적 완화를 통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지수가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즉 일본도 경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뭐 노력을 많이 했던 거고 2014년도에 그런 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난 그런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근 애매했던 거는 이제 유럽이었거든요. 유럽이 과연 시장에서 재차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느냐, 한번 유럽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했었는데, 요번 유럽에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지금 유럽이 새롭게 이 세 국가가 쉬고 있는 가운데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 주도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주도 국가로 국가들로 부각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내 지수를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국가들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가 올라갔나요? 못 올라갔죠. 그죠? 우리나라 박스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이 올라간다고 우리까지 같이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약간 뭐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지만, 어쨌든 뭐든지 간에 올라가면은 같이 쫓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ECB에서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월 14일 날 유럽 헌법재판소에서 양적 완화의 위헌 여부가 이제 결정이 났고 통과가 됐죠. 그러고 나서 1월 22일 날 유럽이 이제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기간은 예상보다 뭐 긴 기간이죠. 2013년도 3월부터, 아직 지금 1월이니까 3월부터 해서 2016년도 9월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1년 6개월 가까이 양적 완화를 지속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매월 600억 유로, 기존에는 전체 규모로 해서 이제 한 5천억 유로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총 규모가 1조 1140억 유로예요. 그러니까 예상이 1조, 원래 기존에 1조였다가 블룸버그에서 5천억으로 낮췄다가 지금 실제로 나온 건 1조 1,400억 유로, 1,140억 유로니까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얼마나 여태까지 말로 했던 그거를 한 방에 보여줬던 그런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강력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물가 상승률이 정상 궤도로 올라올 때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즉, 만약에 내년 9월 달까지 양적 완화를 계속 했는데, 그래도 경기가 침체가 되고 물가가 안 올라가고 막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 그럼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미국이랑 똑같은 거죠. 미국도 1차에 걸쳐서 하고, 2차에 걸쳐서 하고, 막판 3차에 걸쳐서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경제 지표가 아주 이제 정상적으로까지 많이 올라왔죠. 유럽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2012년도부터 일부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국채 매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효과를 누리기 위한 그런 이제 양적 완화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파급적이고 효과가 아주 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의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유럽 국가들의 효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로존 내에는 19개국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일부 국가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프랑스 증시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죠?
지금 추세적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본다면 이전에 제가 이거 계속 이 시간 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렴이 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수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여기 보시면 수렴이 이렇게 되어 이평선들이 다 수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지속하게 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 강력하게 올라간다. 지난번 중국 시장 제가 올라갈 때도 분명히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중국 시장 올라올 때도 이평선들이 이렇게 수렴이 돼서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프랑스 증시 지금 그 내용이 나오기 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실제로 내용이 나온 이틀 동안에 아주 강력하게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목으로 본다면 정말 사고 싶은 그런 종목일 정도로 강력하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저점 라인대가 지난 10월 16일 날 제일 최저점이었는데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크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데요. 예를 들어 중국 시장이 이때 당시 지난 작년 7월 달에 올라올 때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때랑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본다면 시간을 약간 좀 앞으로 돌려야겠죠. 이때였었는데요. 자, 중국 시장 이때 당시 보시면 마찬가지로 저점 라인 때가 제가 그때 계속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평선들 다 수렴이 된 상황에서 올라타기 시작을 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한번 올라타기 시작하면 정말 강력하게 올라간다고 초기 단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때가 지금 한번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기다려 볼까요? 이때 당시 출발할 때가 이 자리였으니까 이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시면 너무 많이 올라왔죠. 지금 이때 보시면 7월 22일이었는데요. 그때 강력하게 올라올 때가 이렇게 작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출렁거리면서 정말 강력하게 올라갑니다. 유럽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유럽 시장이 지금 내년 9월까지 해서 상당히 강력한 그런 자금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그런 호재성 재료가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중국처럼 유럽이. 프랑스 증시 다시 한번 그려보면 프랑스 증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제 올라가는 이 상황이 작년 중국 7월 달에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 좀 이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프랑스 말고 다른 유로존 내 다른 국가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 마찬가지로 상당히 최근에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프랑스보다는 약간 약하죠. 이게 역배열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라서 이제 정배열 상태를 이렇게 돌파하는, 즉 이탈리아는 상대 강도가 좀 약한 원래 그런 국가였죠. 뭔가 항상 뭔가 부실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이탈리아 문제가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상승 힘이 그렇게 이제 유럽 내에서는 강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핀란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 차트를 보시면 정말 강력하게 올라갑니다. 유로존 내에서 인구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핀란드는 인구가 한 540만 명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데요. 지금 정배열 추세 상태에서 계속 이어지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발표 나기 전부터 올라타기 시작을 해서 정고점 라인 때도 돌파를 하는 이평선 정배열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아주 강력한 패턴입니다. 즉 유럽 내에서 이런 국가들의 이런 상승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 나라 얘기 같죠? 물론 먼 나라지만 지금 우리가 양적 완화 정책 발표한 그 내용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국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이게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강력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나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포르투갈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랑 마찬가지로 이탈리아가 훨씬 더 낫긴 하지만 포르투갈은 반등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예.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포르투갈은 반등폭이 양적 완화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나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일랜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벨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보시면 벨기에도 아까 핀란드나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위로해서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고점 라인대를 강력하게 발표하기 전에 미리 올라타고 이평선들이 정배열 상태에서 위로 확산되는 강력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벨기에도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1100만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번 양적 완화를 통해서 상당히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유로존 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이렇게 지금 지수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최근에 코스닥 지수도 뭐 어느 정도 좀 올라오긴 했지만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좋겠죠, 그죠? 네, 그런 상황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유럽 내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국가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상승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아일랜드인데요. 아일랜드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규모가 작은 대신에 국가의 지수가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으로 돌아선다는 거. 유럽 내에서 나온 요번에 재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지금 이런 국가들의 지수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좀 부럽기도 하긴 하지만 과연 그럼 이 내용이 우리나라에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냐면 지금 유럽에서 나온 이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국내 우리 코스피 지수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첫 번째 경쟁력,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팔고 유럽을 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된다는 관점에서 국내 기업들도 같이 올라가게 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 미국이 올라왔을 때, 그죠? 미국이 먼저 올라왔을 때 국내 기업들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죠. 이전이랑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이쪽에 좀 영향이 많이 미치는 상황이었고, 중국이 최근에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쟁력 부족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이죠. 그러면서 이전에 중국 올라갈 때랑은 영 다르게 국내 기업들 주가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됐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도 엔화 약세로 인해서 오히려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번에 유럽 관련돼서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요번엔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요번에는 같이 좀 긍정적으로 좀 올라가서 그래도 한 1990, 2000포인트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가는 그 정도 모멘텀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럽 시장 재차 한번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 나왔을 때 동반해서 우리나라도 코스피 지수도 한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한번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즉, 이쪽보다는 이쪽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게 뭐, 보기 편하게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그 유럽이 이제 부양책을 쓰기 전에,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중국, 아직까지, 미국은 괜찮지만 중국도 아직 경기 회복이 완전히 됐다고 볼 수는 없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경기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좋다고 볼 수 없을 때, 그때 이 빨간색 빨간색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양적 완화 나오기 전에 요 부분이 이제 현재 경제 상황이라고 본다면, 양적 완화가 되고 나서 실제로 경기가 좋아졌을 때, 우리가 커질 수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파이가 이렇게 커지겠죠. 그죠? 훨씬 더 큰 원이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차익이 나는 부분이 요 부분이겠죠. 그죠? 이 부분이 실제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만 우리나라 경쟁력이 좀 이전보다는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죠? 이전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파이가 이렇게 커진다면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당연히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즉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계속 기업들의 실적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면
그래도 글로벌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파이가 이렇게 커지는 부분이 나와서 우리가 요만큼을 버릴 더 이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면,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초기 단계에는, 지금 양적완화 초기 단계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유럽이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뭐 미국도 좋아지고 유럽도 좋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 좋아져서 경기가 좋아지는데, 과연 국내 기업들만 오히려 이 파이가 오히려 더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못해도 예를 들어서 점유율이 약간 줄어들 수는 있어도, 점유율이 이렇게 줄어들 수는 있어도 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될 수는 있다는 거죠.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확 올라간다 이거보다도 줄어드는 부분 감안해서라도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즉,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안 좋게 막 종목들 이제 실적 발표 안 좋게 나오는데, 그래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에 국내 그 종목들이 지금 반응을 안 하는 이유가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삼성전자의 약세라든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다음에 이제 모멘텀이 없어진 부분, 자사 조치도 어느 정도 한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지수에서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국내 기업들이 아직 반응 안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중기적인 모멘텀입니다. 중기적으로, 유럽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이런 모습이 꾸준히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국내 기업들도 초기에는 반응을 안 할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갈 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놓고 우리가 유럽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리스 문제도 뭐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제가 간단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즉, 그리스가 총선에서 그 급진자파 연합인 시리자가 149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76석, 그리고 시리자가 149석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던 그런 사태가 나오긴 했는데, 시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0년도부터 이어왔던 긴축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유로존에서 이제 뭐 탈퇴라든가 아니면은 뭐 디폴트라든가 여러 가지 우발 채무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협상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로존 내에서 탈퇴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스가 2001년도인가 2002년도 이제 유로존에 처음 들어갔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좀 가장 좀 안 좋았었죠. 잠깐 좋았다가 이제 2008년도 금융위 이후부터 안 좋으면서 문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이 시리자의 긴축 반대 이게 있으면서 그 유로존 그 부분에 있어서 유로존 이제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가가 아까 유럽 증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리스 문제 때문에 발목을 만약에 잡았다. 근데 돈은 계속 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모습은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죠? 즉, 이 내용 자체가 뭐 이 정도 가정 만드는 정도? 그 정도로만 해석할 뿐이지 이 추세를 완전히 하락으로 꺾여가지고 이 정도가 될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즉,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오히려 지수는 우리나라 말고 이제 유럽 시장에서는 저점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싸게 살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럽 관련된 내용은 저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유럽 이제 양적 완화 정책 나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것 같은데, 유가 제가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유가가 바닥을 치지도 않았는데 정유 관련주들이 먼저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이전에 2009년도에도 그렇게 됐듯이 요번에도 똑같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좀 돌았으면 살려고 했던 그런 분들은 좀 정유주들 좀 한번 더 밀리면 살려고 그랬는데 안 밀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유가가 한번 더 출렁거리면서 정유주들을 한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여기다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는데요.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그림이 좀 작죠. 제가 HTS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유가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다가 지난번 12월 달에 제가 지난 12월 달에 저 빠지듯이 요번에 똑같이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은 돌아서게 되면은 적산병 양봉이 3개 정도 나와서 이렇게 바닥에 하나 만들어 줘야지 그 다음 바닥 나올 때 이렇게 터닝하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적산병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평선 수렴되고 재차 다시 급락을 하는 상황 나왔고, 요번에 똑같이 등락이 나오면서 또 다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40달러대를 한번 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직 유가가 바닥을 안 쳤기 때문에 정유주들은 한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요번에 아래쪽으로 좀 확산되면서 밀렸을 때, 재차 다시 한번 밀렸을 때, 그 보조지표라든가 이런 쪽이 다이버전스가 한번 더 나오는, 우리가 보통 이제 연속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한번 더 나왔을 때 요번에 밀릴 때는 확률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유가가 한번 밀렸을 때 정유주를 한번 공략하는 그런 타이밍이 좀 한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유주들 한번 봐볼까요? S-오일입니다. S-오일 주가 보시면은 유가랑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이미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미리부터 선침해가 들어간 거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가 재차 다시 신저가를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꼭대기에 지금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이 추세가 높아지면서 계속 올라가는데 초기 단계죠.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는 상황이 나왔을 때 저점이 확인이 되면 어느 정도 저점이 요번에 유가가 뭐 저가를 깨고 내려간다든가 했을 때 정유주들 한번 밀려서 이런 자리에서 저점이 나온다,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런 자리에서 나온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절호의 매수 찬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유가는 유가가 한번 요번에 만약에 많이 밀렸다 돌아서기 시작을 하게 되면 꽤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정유주들은 재차 다시 이 고점을 또 돌파를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자리에서 매수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S-오일도 마찬가지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SK이노베이션 보면 상승률이 S-오일보다는 크지는 않아요. 근데 저점은 계속 높아지면서 완만하게 좀 터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뭐 1분기, 2분기 정도부터는 강력하게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완만하게 크게 바닥을 만드는 상황에서 밀릴 때마다 매수 관점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면 좀 전에 유가가 돌아서는 그런 타이밍과 맞물려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점 라인 때 손절 놓고 정유 관련 정유주들 우리가 타이밍이 한번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세 번째 어닝 시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직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각계전투라고 여기다 써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좋은 종목은 좋고 안 좋은 종목은 안 좋고,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좋게 나온 종목들은 더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들, 실적을 안 좋게 예상을 했는데 좋게 나온 종목들은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는 이미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래도 이제 실적을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 부근부터 해서 올라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사주 취득 발표하면서 또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즉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런 흐름으로 삼성전자 최근에 나오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죠. 그죠? 현대모비스, 현대그룹주 중에서는 예상보다는 실적을 좋게 발표를 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최근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상승 추세, 완전히 다른 자동차 업종들 하락 추세인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좋은 흐름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현대건설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현대건설도 예상보다 좋은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건설주들 상에서 각기 전투가 막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 나온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실적을 안 좋게 발표하면서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현대건설은 실적을 좋게 발표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도 실적을 좋게 발표하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반면에 현대기아차 상당히 시장에 생각보다 많이 충격을 줬는데요. 특히 기아차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서 48,000원대도 깨지면서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접어드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기아차 이렇게 실적이 안 좋고 안 좋은 종목들이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상황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대응하실 때는 분명히 실적이 이제 안 좋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실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별로 안 빠지고 그냥 올라가고,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빠졌다가 올라오고, 어쨌든 올라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악재 노출이거든요. 실적 발표는 악재 노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유럽발 호재가 분명히 있는데도 왜 못 올라가느냐.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 그래도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이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단 말이에요.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단기적으로 이런 실적 발표에 대한 악재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저는 아직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돌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실적 시즌에 따라서 종목들 이 실적 내용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발표하고 난 다음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안 좋게 나올 만한 종목들 막 밀린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저점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이건 중기적인 관점이죠.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실적이, 파이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당장 4분기까지 어차피 지나간 분기였으니까 실적은 안 좋을 수는 있어도, 이번 1분기, 2분기 이렇게 하면서 완만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긍정 모멘텀이 나온 가운데 실적 악재가 나왔을 때 매수 기회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과연 상승의 시작인가라고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이 시간은 좀 마무리를 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스피 지수 이렇게 보신다면 우리 아까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던 그 흐름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추세가 전환될 때,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될 때 저점 라인대가 이렇게 낮아지다가 한순간 이제 높아지면서 고점 라인대 돌파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추세가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렇게 터닝하는 이런 모습. 종합지수 흐름을 지금 본다면 좀 크게 해놓고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종합지수가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에서 계속 하락 추세에 이었다가 저점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출렁출렁이다가 전고점 라인대를 이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1930포인트 라인대를 돌파를 했어요. 즉, 단기적으로는 상승, 여기 이제 이 역회된 숄더형 패턴이 그렇게 이 구간은 좀 짧기 때문에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크게 이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번에 올라오게 되면은 전고점 라인대, 장기 이평선 라인대가 있는 1990포인트 라인대까지도 가능한, 이만큼 열려 있는 거죠. 지금 왜 못 올라가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줄줄이 있으니까 1월 말쯤에 해가지고 기업들 실적 줄줄이 발표합니다. 그럼 악재 노출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어차피 유럽 시장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흔들리지만 크게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거고, 중국 시장 좋고 그런 부분에 힘입어서 국내 시장도 이 부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을 때,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코스닥 쪽으로 뭐 대응하셔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코스닥 종목들 지수는 계속 올라왔으니까 코스닥에서 덜 올라왔다가 이제 확산되는 그런 종목들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거래소에서는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좋건 안 좋건 악재가 노출된 불확실성이 노출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해보신다면 우리가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종목들 타이밍을 잡을 때, 즉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지수가 좀 전부터처럼 이렇게 돌아 올라갈 때 종목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올라갈 때 강력하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타이밍이 좀 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수가 전저점 라인 때 뭐 1876포인트 라인 때 깨지기 전까지는 이런 상승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주도주 깨부시게 황대현입니다. 자, 최근 상당히 그 유럽 쪽에서 긍정적인 시각이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죠. 예상보다 큰 양적 완화 부분이 나타나면서요. 유럽의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미국과 또 중국, 또 우리 한국까지도 전이될 수 있는 이러한 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국내 그 증시가 상당히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그 차별화가 계속 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도주 깨부시기에서요. 우선적으로 바로 우리나라의 그 현재 거래소 시장이 왜 이러한 주가 상승을 갖다가 같이 못 해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약진, 과연 여기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가, 이런 측면도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유막 종목 두 종목을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적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으면서요. 주가의 그 부침이 상당히 커진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예상보다 좋았던 부분이지만 바로 그 자동차 업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예상보다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현대차 또 기아차도 바로 26일 현재 주가가 상당히 좀 흔들렸던 이런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그럼 이런 그 실적 흐름의 그 배경과 맞물린 부분이 한국 경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는 과연 어떻게 지금 그 시각을 보고 있는 것인가, 또 언제쯤 좋아질 것인가, 이것은 결국 거래소 시장의 그 실적과 비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주가에 상당히 올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좀 양분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최근 우리나라 경제 지금 지표가 안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초이노믹스에서 상당히 돈을 갖다가 퍼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그 경제, 특히 4, 4분기는 세월호 때보다도 안 좋은 이러한 그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오면서요. 설비 투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현재 그 건설 쪽이 그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주가에 대한 그 부담감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4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을 볼 때 바로 세월호 당시보다 낮았다는 부분은 결국 이것이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가 볼 때 한국도 상당히 구조적인 저성장이랍니다. 즉 뭐냐면 이것은 대기업들의 상당한 실적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런 정부 그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서 실적 부분이 연결되는 건데 상당히 지금 한국 경제 부분에 있어가지고 성장률은 약간 실망감이 크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결국 거래소 시장의 흐름을 상당히 뒤흔들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최근에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 이제 수출이 환율 부담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타난 게 바로 일본 또는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낮아지면서요.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수출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를 볼 때 상당히 이러한 그 환율 부담이 아베노믹스에서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우리가 경쟁력 부분도 중국에 치이고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환율이 유리한 그 위치에 점하면서요. 우리한테 상당히 가격 경쟁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 그 기업들, 수출 관련 기업들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현재 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의 경제 성장력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의 주가의 그 흐름들을 약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분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만 좀 살펴본다면은 4분기에 좋아진 건 설비 투자 하나 있습니다. 설비 투자가 약 5.6% 정도 증가된 이 부분이지만 나머지는 보시다시피 건설 투자가 9.2%나 크게 그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런 경기 현황이 안 좋았던 부분이 결국 실적과도 현재 맞물리게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좀 빨리 현재 그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그 경제에 대한 그 부담 이것은 결국 실적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쯤 좋아질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주가의 어떤 그 변화를 거래소 시장을 강하게 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 이러한 그 성장 기여도라든가 한국 경제 성장률에 이렇게 봤을 때 마이너스 지표가 많다는 부분은 그만큼 기업의 실적에도 부담감을 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 성장률의 하락 그 원인을 볼 때 투자 개선에 특히 이제 투자 쪽이 상당히 최근에 이루어지지 않고 현금으로 좀 싸놓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이 탈출구를 갖다가 상당히 현재 그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는데 특히 이제 재고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좀 볼 때 과연 재고가 많이 줄어들었냐.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인건 고용까지 들어가는데 고용까지의 상승을 해주는데 지금 재고가 지난 3분기와 4분기에서 계속 재고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이런 측면들이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수출 관련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거래소 시장의 그 유럽 또는 미국 주가 아주 이렇게 같이 동반 상승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 그 소비도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쪽에서도 상당히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런 그 환율 부분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 경기가 개선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번 4분기를 봤을 때 4분기 기아차라든가 실적을 발표하는 거 봤을 때는 현재 상반기 쪽에는 약간 그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즉 1, 4분기 실적까지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들이 나옵니다. 물론 작년 4, 4분기보다는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그 변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가 이제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돈을 좀 풀면 되지 않느냐. 물론 최근에 들어오면서 정부에서 특히 초이노믹스 하면서 돈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풀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도 5조 원 정도 이렇게 풀었던 부분 중에 하나지만은 현재 이런 그 돈을 푸는 그 기저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봤을 때 그 돈을 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또 거기에 또 하나가 부족한 게 세수 부족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을 풀래도 우리나라 GDP 부분에 맞춰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본이나 유럽 같이 강하게 돈을 풀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내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 담배값 인상 이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담배값을 인상을 하면서 최근에 세수 부족을 메꾸려는 부분입니다. 즉 그 정부가 돈이 있어야지 돈을 푸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수출이라든가 기업의 실적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세금으로 환원하는 게 상당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에 그 부담감을 주면서 결국 실적에 대한 부담감까지 현재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지표 같은 거요. 볼 때 이번에 그 초유노믹스가 돈을 풀고 나서 부동산 가격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매 판매의 그 증가율이 이런 게 더 악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소비 심리가 상당히 호전이 돼야 되는데 현재 돈을 풀어도 또 유가가 하락을 해도 돈이 그 풍부하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에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 그 상당히 경기에 대한 내수 부진 또 수출 부진과 맞물리면서 거래소 시장의 실적 부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 그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정부로서는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왜 낙관적이냐면 지금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유럽에서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려고 그러고요. 핀란드라든가 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그 금리 인하와 인플레이션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동조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한 3.4% 정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평균 분기로 봤을 때 뭐 마이너스 0.9%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3.4%를 맞추려면 우리가 1%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맞춰줘야 된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그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특히 거래소 시장의 그 흐름을 볼 때 하반기 전망은 상반기보다 현재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런 측면들이 부각되는데 유가 하락이 나타날 때요. 대개 작년 8월 달, 9월 달에 우리가 이제 유가가 하락이 됐기 때문에 그게 2년 차에 가서는 상당히 이런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 부분에 반영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맞춰볼 때 1년 차부터 나타나는데 2년 차에서는 확실히 나타나고요. 그 유가 하락 부분이 아마 하반기에 서서히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재고 조정 부분도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1분기 들어오면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각국의 이제 방어 노력인데 최근 들어오면서 유럽의 PMI 지표하고 중국의 PMI 지표가 그래도 조금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그동안 작년까지 글로벌 국가들이 막 하락되던 것이 이제는 점진적으로 그 하락폭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1, 4분기 정도 지나고 2, 4분기 정도면 우리나라 대기업들, 특히 수출 관련주들의 실적들은 조금은 좀 호전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주가는 거기서 주도주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은 바로 거래소 시장이 상당히 부담이 지금 현재 되고 있고요. 제가 투자 전략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소형주 쪽으로 우리가 하자.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거래소 시장이 이러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과 더불어서 안 좋기 때문에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2, 4분기가 좀 지났을 때 어떤 기업의 실적 부분이 좋아지면 주가는 거기서 주도주라든가 선도주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스닥 시장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상당히 왜 코스닥이 오르냐. 세계 경제가 경기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가야 되거든요. 인플레이션 부분에. 근데 여기서 이제 환율이나 유가 등의 대외 변수에 대한 노출도가 적은 것이 아마 코스닥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우리가 잘 보시면요. 인터넷 게임 또는 헬스케어, 반도체 장비라든가 실적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일봉상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상당히 이런 종목군들에서 우리가 접근을 당분간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단기 조정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 거래 대금 봤을 때요. 과거보다는 아직까지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다가 조정은 줄 수 있겠지만 코스닥 시장이 어느 정도 또다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신산업에 대한 기대와 실질적인 수익성 부분이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위주로 많이 개편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코스닥 시장의 주가의 상승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즉 현재 거래소나 코스닥을 볼 때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 기업들의 실적들이 호전되고 있고요. 아직은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을 줄 수 있겠지만 가열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더 현재 중소형주에 대한 실적을 면밀히 체크하면서 성장성이라든가 정부 정책에 맞는 종목들을 찾는다면 이 시장에서 도리어 우리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왜 그런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을 좀 수립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전에는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좀 더 저는 상승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타날 때가 도리어 현재 매수 기회라는 그 측면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코스닥 시장의 또 그 중소형주의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은 그 유망한 종목을 두 종목을 또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 아이마켓 코리아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일단 그 아이마켓 코리아 부분은 제가 볼 땐 최근에 비즈니스 도 비즈니스에서 그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그 사업 다각화 부분이 나타나면서 일반 고객들에게 상당히 많이 그 현재 그 침투가 되고 있다 봅니다. 특히 과거엔 삼성의 매출이 상당히 의존도가 높았던 부분인데 인터파크에 인수된 이후에 바로 비삼성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분기 매출액이 그 5.3% 정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한 150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요. 일단은 동기업에 대한 그 현재 실적 그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M&A 이슈가 현재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이마켓 코리아가 아닌가 봅니다. 바로 큐브리치 인수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한 3.3% 정도 증가되고 바로 EPS도 3.1% 정도 늘어날 전망이라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겠고요. 또 비삼성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이 그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 정도 현재 나타나면서요. 특히 안현케어 부분이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씩 실적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긍정적 흐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면서 현재 그 안현케어도 좀 과거보다는 좀 안정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 큐브리지 인수 부분에 대한 그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바로 아이마켓 코리아에 대한 장점이고요. 또는 삼성의 매출 부분에서 비삼성의 그 매출 부분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이마켓 코리아가 최근에 배당 성향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특히 2013년도에 250원에서 14년도에 500원대로 현재 변경이 되면서 상당히 배당 성향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한 자사 주치도 100억 정도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주주 재고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흐름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한다면요. 일단 아이마켓 코리아는 지난 4450원부터 주가는 계속적인 그 하락의 그 패턴을 만들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배당나기 위해 주가가 또 한 단계 조정을 줬던 부분인데 약간의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저점을 여기서 깨질 않았다는 겁니다. 주가 흐름을 볼 때 고점 부분에서 계속적인 거 하락을 해왔는데 23,900원대를 이탈되지 않으면서 여기서 저점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그 빨간 선이 있잖아요. 이 그 상단 부분에서 주가가 계속 하방향으로 밀려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는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반전을 했는데 바로 상단 부분의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양봉이 나타났던 부분은 뭐냐면 현재 저점을 깨지 않은 태에서 상단 부분에 물량 압박이 있는 부분을 돌파했다는 부분은 일단은 주가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겠고요. 이것이 하나의 추세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죠. 물론 이제 오늘 그 현재 흐름 볼 때 26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한번 눌림목을 줄 때 저는 저점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즉 바로 그 큐브리치 부분에 대한 자회사에 대한 성장성 부분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낙폭 가대 이후에 이제 한번 추세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크게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다만 매수 위에 바로 이 저점입니다. 여기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세가 그 정별, 단기 입행의 정별될 때 그때 한번 눌림목 부분에서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게임 관련주든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상당히 그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 선순환 상승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도 최근에 봤을 때 영업이익 부분이 일단은 그 현재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성 부분이 상당히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그 얘기가 설설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4분기 매출액은 이제 한 35% 정도 증가되는 이러한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영업이익도 한 그 41억 정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보다는 현재 그 YG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신사업의 그 시리즈 3탈입니다. 바로 K-팝 클러스터의 그 복합
문화단지를 개장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거에 논학원이라든가 화장품, 문샷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YG 엔터테인먼트의 그 흐름을 볼 때 이런 복합 문화단지 그 개장 부분은 상당히 동기업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데 특히 바로 경기도와 의정부 쪽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복합 문화 단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매출에 대한 그 기대치가 서서히 새롭게 재부각이 되고 있다 봅니다. 즉 현재 실적 부분은 예상보다 좀 못했던 부분이 있지만 향후 성장 가치가 서서히 재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이 동기업에 대한 긍정적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차트 흐름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을 볼 때 동기업 같은 경우도요. 일단은 그동안의 그 추세가 한 단계 오르고 나서 약간의 그 조정 국면을 줬던 부분인데 여기서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가가 밀리는 가운데 바로 이평들을 좀 모아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평들을 모아간 가운데서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여기서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부분은 그동안 충분하게 55,600원대 구간에서 주가의 그 조정이 현재 이루어졌다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물량 손바뀜이 크게 나타났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서 주가가 상방향으로 전환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바로 단기 이평, 중기 이평의 모두 정배열 전환이라는 겁니다. 현재 5일선, 21선, 60선 정배열이 전환해놓고 눌림목을 준 상태에서 또다시 양봉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은 그동안 추세 하락 부분에서 새로운 패턴의 변화를 또다시 만들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YG 엔터테인먼트도 그동안 하방향의 그 현재 수렴 과정에서 이제 다시 한번 상방향의 확장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다. 다만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은 이렇습니다. 현재 바로 그 주가 흐름을 볼 때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추격 매수보다는 이 종목 또한 저는 눌림목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무조건 쫓아가서 매수보다는 약간의 조정을 줄 때 이 종목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면서 그 매수를 하시고요. 매수 이후에는 제가 볼 땐 이 부분은 45,000원 지켜줘야 됩니다. 45,000원 부분이 지지가 될 때 그런 부분이 나타날 때 이 종목의 어떤 핸들링도 현재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도주 깨부시기에서 거래소와 코스닥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 시장의 변화가 왜 있느냐? 그것은 현재 게임이라든가 이런 그 종목군들의 실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정부 정책이라는 부분이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강세가 되고요. 대외 변수가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환율이라든가 바로 이런 그 노출도 부분이 적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좋고 근데 또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볼 때 아까 거래대금이나 이런 측면들을 볼 때는 조금 더 과거와는 가열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도리어 눌림목 부분이 하나의 또 매수 기반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오늘 주도주 깨부시기에서 이제 중소형주를 또 유망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바로 아이마켓 코리아 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삼성에서 비삼성의 매출 부분이 늘고 있다는 부분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큐브리지 부분에 대한 합병, 인수 효과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마지막 종목은 바로 YG 엔터테인먼트도 일단은 추세 전환에 대한 그 기대가 높아지고요. 복합단지 부분에 대한 제3탄 시리즈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부분에서 잘 살펴보시고요. 매매 전략을 잘 수립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Boing.